하나, 셋, 둘. 안녕하세요. 비하이오 성형외과 심영구입니다. 오늘은 저희 비하이오 성형외과에서 촬영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가슴 보형물의 현재, 그리고 미래, 그리고 변천사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은 호크니의 아이패드 드로잉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신지요? 티미 진 린지라는 분인데 기네스북에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세계 최초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으신 아주 용감한 여성인 텍사스 여성이십니다. 이분이 사용을 하신 이래로 60년에 걸쳐서 이 아래에 있는 이런 보형물들이 쭉 사용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역사가 아주 긴데요. 그 보형물이 진화를 해가는 그 방향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안전한 방향,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견고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인체 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요. 또 염증 반응이 없어야 하고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과학의 발전에 따른 보형물의 발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1962년도에 텍사스 여성이 사용하신 1세대 보형물부터 현재 2025년까지 1, 2, 3, 4, 5, 6세대까지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1962년도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에서 현재 6세대 보형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불행히도 1세대에서부터 5세대까지의 보형물들은 거의 다 사용이 중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세대 보형물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을 되고 있고, 또 3세대 보형물도 현재 사용이 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세대부터 6세대까지의 이 보형물들이 쭉 사용이 되어 오다가 요 표시된 부분들 있죠? 까만 도장, 금지가 된 부분들이 쭉 있고요. 요 3세대와 6세대 보형물만 현재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ALCL이라고 하는 림프종이 발생한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특히 인공 유방 중에서도 이 텍스처 보형물과 물방울 보형물을 사용한 경우에 이 림프종이 발생했다가 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림프종이라는 것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현재까지 그 림프종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2024년까지요. 전 세계에서 약 1200명이 발생을 했고 평균 연령은 53세였었고요. 보형물이 들어간 다음에 이런 림프종이 생길 때까지의 시간이 약 8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한 보형물들은 전부 다 텍스처 보형물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중에 또 전부 대부분의 보형물들이 회사가 같은 회사였는데 엘러간이라는 회사였다는 것이죠. 또 신기하게도 이 보형물에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상관이 없었어요. 안에 뭐 식염수가 들어있든지 아니면은 실리콘 보형물에 들어있든지 하는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고, 단지 보형물의 표면 구조, 이 표면을 이루니 껍질 쪽에만 그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림프종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은 거의 대부분이 장액종이라고 하는 염증성 액체가 발견되는 것으로 진단을 하게 되었죠. 또 진단을 확진하기 위해서 ALK라는 효소와 CD30이라는 튜머 마커를 갖다가 사용해서 확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텍스처 보형물을 썼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과학자들이 오랜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게 된 것은요. 텍스처 표면에 세균막이 부착이 되고요. 이 세균막은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필름이 염증을 유발시키고요. 이 염증이 유발된 상태에서 빨리 발견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방치가 되잖아요. 환자분들이 뭐 증상이 없다든지 아니면 검진을 좀 열심히 하지 않았다든지 했을 때
염증이 오래되면은 만성이 되거든요. 이 만성이 된 염증의 증거가 바로 이 장액종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장액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되게 열심히 보게 되는데요. 이 장액종은 이 좌측에 있는 초음파 사진이 정상이고요. 우측에 있는 초음파 사진이 장액종이 생겨서 보형물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유방 조직과 보형물 사이에 액체가 보이는 층이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장액종이라고 하고 저희가 장액종이 보이면 아, 이분은 몸 안에 가슴 속에 만성 염증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환자에게 보형물 제거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성 염증이 또 있는 상태에서 계속 방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게 되고 면역 체계라는 것은 인체와 항상 인체의 그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염증과 면역 체계가 항상 그 시소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은 염증이 심해지고 면역 체계가 되게 좋으면은 염증이 좀 가라앉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액종의 양도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 면역 체계의 영향이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받게 되면 림프종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현재로서의 가설입니다. 여지껏 굉장히 많은 그 논문의 스터디들이 되어 있는데요. 보형물들을 쓴 역사가 60년이나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보형물의 회사를 얼마 기간 동안 썼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결과는 모두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2017년도 스티븐슨 논문인데요. 보면은 파열률, 재수술률, 구형구축률의 각 보형물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고요. 모든 각 보형물, 엘러간, 멘토, 시엔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각각의 재수술률 다 나와 있는데 전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은 그 확률이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회사의 모든 보형물들이 2017년 이전에 사용했던 모든 구형 보형물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전부 다 아주 높은 파열률과 재수술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물방울 보형물이 텍스처 보형물의 일종으로 이제 물방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보형물은 보형물이 회전되고 그로 인해서 이중 캡슐이나 장액종이 발생하고요. 그 보형물이 또 단단하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보형물에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과학자들이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2010년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무드 보형물은 그럼 괜찮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텍스처 보형물에 대해서 많은 그 비난을 하던 사람들이 그럼 스무드 보형물은 괜찮다고 주장을 했을 때 또 다른 논문들이 나왔는데요. 스무드 보형물을 또 장기간 수십 년 동안 사용한 결과를 보았더니 스무드 보형물은 또 텍스처 보형물에 비해서 구형구축 발생률이 3배에서 5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사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계속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스무드 보형물, 텍스처 보형물, 물방울 보형물 모두 재수술률이 거의 비슷해요. 12에서 36% 재수술률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텍스처 보형물은 믿을 수가 없었다. 스무드 보형물은 컨피던스가 부족하고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결국 텍스처와 스무드 모두 2017년 이전에 사용하는 것들은 사용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결론을 다다르게 되고 그 이유를 갖다가 무엇인지 엄청난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터디 결과 나온 것은 보형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형물에 그 내부를 채우는 충전재가 있고 바깥에 껍질이 있습니다. 이 내부를 채우는 충전재와 껍질이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 보았더니 내부를 채우는 충전재는 상관이 없었고요. 뭐 식염수든 하이드로젤이든 실리콘이든 이 보형물의 껍질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껍질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장액종도 생기고 이중 캡슐도 생기고 보형물의 회전, 구형구축 등이 생긴다는 것을 마침내 밝혀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에 미국 FDA에서 보형물들을
사용 금지 내리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이 엘러간이라는 회사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던 엘러간 텍스처 보형물이 시장에서 전부 수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텍스처 보형물의 표면 구조 때문인데, 표면 구조가, 텍스처 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약간 요철처럼 이렇게 물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요철처럼 물리는 구조가 이 유방 조직과 보형물 간에 탄탄한 벨크로 효과를 만들어서 빠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갖다 했다는 것인데, 그 역할이 구형 구축의 감소는 일부 시켰지만 그로 인해서 염증과 섬유화는 더 진행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 벨크로처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런 벨크로 효과가 있는 그 마크로 텍스처드, 요철이 심한 보형물은 사용을 하면 안 됐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요철이 약한 보형물을 쓰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스무드 보형물은 아예 요철이 없으니까 유리처럼 판판하니까요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갖다 하게 되었는데, 이 전자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텍스처 보형물의 요철이 심한 것 보이시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그거보다 요철이 약간 덜한 그 서피스의 러프니스를 약간 줄인 보형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스무드 보형물인데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전자현미경으로 보았을 때의 소견입니다. 물론 난으로 보았을 땐 다 맨들맨들하게 보일 수가 있지만 전자현미경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고요. 네이처라는 논문에서 2021년도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요, 이 보형물 표면의 러프니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보형물 표면의 요철이 약 4마이크론 정도가 되었을 때 염증과 섬유화가 가장 적다라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는, 아주 이건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그 충격적인 논문이었는데요. 이런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이 4마이크론이라는 그 표면의 굴곡은요, 사실 저희가 보았을 때 유리 표면을 이렇게 만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그 매끈한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1마이크론이라는 거는 1mm의 10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mm의 1000분의 1 정도 되는 굴곡은 거의 굴곡이 없고 매끈한 그런 표면이라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4마이크론 정도의 표면 굴곡을 가진 보형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과학자들이 하게 돼서 그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마이크론 정도 되는 보형물을 6세대 보형물 회사에서 제조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그 또 원인이 있는데, 이 4마이크론이라는 표면 굴곡은 우리가 사용하는 인조진피 있거든요. 그 에이셀루라 더멀 매트릭스라는 인조진피가 있는데, 그 인조진피의 표면 굴곡이 약 4마이크론 정도예요. 그래서 그 인조진피의 표면 구조와 비슷한 에버리지 러프니스를 4마이크론으로 맞추는 보형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스무드 보형물은 4마이크론이 되지 않고 표면 굴곡이 거의 없죠. 제로 마이크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텍스처는 뭐 굉장히 많은 100마이크론 이상의 그런 굴곡을 가지고 있고요. 이 표면 구조를 전자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이 표면 구조를 가지는 보형물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 바로 6세대의 4마이크론 구조를 가진 6세대 신형 보형물이 되겠습니다. 2024년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를 보면은요, 12년 동안에 300만 명의 환자를 가지고 스터디한 결과 4마이크론의 표면 구조를 가진 보형물을 사용한 결과는 부작용 발생률이 1% 이하로 떨어졌고요. 구형 구축 발생률은 0.5% 이하로 떨어졌고요. 파손율도 0.6%로 나타났고, 이것은 이제 제가 저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6번째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그때도 구형 구축 발생률이 제로에 가깝다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면서 보형물의 표면 구조를 견고하게 해주고, 그 보형물의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면에 많은 연구 결과 재료를 바꾸게 되고 또 보형물의 내부에 들어가는 충전재를 좀 더 질기고 더 부드럽고 인체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형태가 변할 수 있도록 더 자연스러운 유망에 가깝도록 그런 것을 만든 노력을 갖다 이제 기울이게 되었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보형물 내부에 그 칩을 심어서 RFID 칩을 심었죠. 그래서 이 칩으로 인해서 미래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그 칩을 갖다 외부에서 스캐닝할 수 있는 스캐너입니다. 이 칩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보형물 내부의 온도, 그 다음에 압력, 그리고 방사선 조사 누적량 등등을 나중에 모니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체 내에서 인체 내부를 우리가 이제 뭐 캡슐 속에다 카메라를 넣어서 집어넣어서 인체 내부를 탐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개발 중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이런 스캐닝을 통해서 가슴 내부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칩을 넣는 것까지 해서 지금 현재 6세대 보형물까지 와 있고요. 이 6세대 보형물이 지금으로서는 아마 과학 발전으로 최대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아직 그 통계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2025년 중반 정도 돼야 나오거든요. 2023년 통계를 보면 그 미국의 탑5 성형수술이 1위가 지방흡입, 2위가 가슴 확대, 3위가 복부 성형, 4위가 처진 가슴 올리기, 5위가 안검 성형. 우리나라는 그 미국에서 가장 적게 하는 안검 성형이 제일 많거든요. 그 1등부터 4등까지가 전부 다 가슴과 지방 이런 거를 제거하는 수술로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가슴 성형 수술은 가슴 성형 수술이에요. 모든 성형 수술 중에서 가슴 성형 수술이 제일 많죠. 왜냐하면 가슴 확대, 그 다음에 처진 가슴 올리는 수술만 합치면 45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연간 45만 명 정도가 가슴 수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지방 흡입 수술도 34만 명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슴 성형 수술이 가장 많은 수술이 됩니다. 연간 매년 30만 명 정도를 쭉 유지하고 있어요. 거의 한 10년 정도를요. 또 이걸 들여다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통계가. 가슴 확대 수술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을 보았더니 30대에서 50대가 전체 연령의 70%를 유지하고 있어요. 3, 4, 50대가 70%고 또 재미있게도 약간 연령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것이 아마 그 우리가 현재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 상태가 향상된 결과로 아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20대 가슴 확대 수술을 받는 여성이 16%, 전체 확대 인구 중에, 그리고 60대 가슴 확대 수술을 받는 여성이 12%라였던 거죠. 20대와 60대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가슴 확대 수술을 받고 있고 3, 4, 50대가 메인 그 수술을 받는 연령층이라는 겁니다. 또 팬데믹 애프터매스라고 해서 팬데믹 직후에 조사한 통계가 있어요. 여기서는 어땠냐면요. 20대에서 가슴 확대 수술을 받는 사람의 인구가 40%가 감소를 합니다. 20대 여성들이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가슴 확대 수술을 받는 것을 많이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60대 여성들은 팬데믹이 지나자마자 가슴 확대 수술을 받는 연령 인구가 2배로 증가를 합니다. 되게 재미있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대 여성은 많이 확대가 줄고 축소 수술의 그 증가가 또 굉장히 많이 현저하게 증가를 했다는 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23년 통계에서 10대와 70대의 미국 가슴 확대 수술 그 숫자를 비교한 것이 있어요. 10대가 받은 미국은 사실 15세 이상이 되면 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10대가 받은 가슴 확대 수술의 숫자가 2,000명대를 유지했거든요. 1년간. 그런데 70대 가슴 확대 수술 받은 사람의 인구가요. 5,000명대를 유지했다는 거죠.
거의 2배 이상에서 10대보다 70대 여성들이 수술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가 그 고연령대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는 어떤 증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연령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의 목적은요, 미용 수술이건 재건적인 목적이건 상관없이 크기, 모양, 대칭, 처짐 등을 교정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죠. 이 가슴 확대 수술할 때 저희가 가장 그 수술하는 의사가 신경 쓰는 것은 그 가슴의 폭입니다. 폭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 고유의 폭이 있고요. 그 폭에 맞추어서 높이를 조절해 주면 폭과 높이에 따라서 산술적으로 볼륨을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보형물은 폭이 있고요. 가로가 있고 세로, 높이가 있습니다. 이 가로와 세로의 무한대의 조합이 생기죠. 그래서 그 무한대의 조합을 가지고 보형물의 크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가슴 폭이 높고 높이가 낮은 보형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몸이 너무 호리호리해서 가슴 폭이 좁고 높이가 높은 보형물을 쓸 수가 있겠죠. 그 어떤 고유의 폭이 중요하고요. 그 고유의 폭에 따라서 높이가 낮으면 보형물의 크기가 작고, 중간 정도의 폭이 가장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높은 보형물을 사용하면 가슴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 똑같은 가슴 폭에서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245g, 300g, 355g의 보형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슴 확대 수술에서 보형물을 저희가 선택하는, 보형물의 크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데, 각 보형물의 그 6세대 보형물의 그 보형물의 가로와 폭과 높이의 표가 되고요. 폭과 높이가 결정이 되면 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멘토 엑스트라라는 보형물의 가슴의 폭과 높이에 따라서 보형물의 크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회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 모티바라는 6세대 보형물과 3세대 보형물인 멘토 엑스트라의 보형물의 폭과 높이를 봤을 때, 일단 300cc 보형물을 한번 볼게요. 300cc 보형물에서 그 11.5cm라는 가슴의 폭을 가진 사람에게 약 40mm의 높이를 사용했을 때 가슴 보형물의 크기가 300g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형물의 형태가 거의 같아요. 같은 크기의 보형물일 때 보형물의 크기와 폭과 높이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보형물의 그 회사에 따라서 이 멘토라는 회사는 또 높이가 높은 보형물을 쓰잖아요. 그러면 폭이 되게 좁아지는, 그런 폭이 좀 많이 좁아지고 높이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것이 약간 특징이 되겠지만, 중간적인 폭, 보통 중간적인 폭이 가장 정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그럴 때는 거의 크기나 모양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가슴 보형물의 그 회사나 종류에 따라서 그 촉감의 차이는 거의 미미해요. 그래서 뭐 이제 상담 받을 때 저희가 이제 보형물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각 보형물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걸 만져보았을 때 이 외부에서 만지면 이제 촉감이 차이가 약간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보형물을 이 몸 안에 수술을 하면서 삽입을 했을 때, 삽입을 후에 보형물을 만졌을 때에는 저희 같은 전문가가 만졌을 때에도 보형물의 종류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형물의 종류에 따라서 촉감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보형물의 제조사의 차이에 따라서 촉감의 차이나 크기나 모양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형물을 만들어진 그 제너레이션이 몇 세대이냐는 그거에 따라서의 사소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 각 보형물의 3세대와 6세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둘 다 FDA가 어프로브 되어 있고요.
이 보형물들의 파손율과 구축률, 재수술률, 그리고 보형물의 각각의 수명이 있는데 이것들이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구형과 신형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통해서 보형물을 개선시키잖아요. 부작용이 적게, 더 부드럽게, 더 오래 쓰게. 그렇게 개선을 시키니까 당연히 세대가 증가할수록 그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3세대 보형물도 추후에 이제 마사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6세대 보형물은 마사지 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가슴 확대 수술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결과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는 목적이 보통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기를 작으니까 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은 환자인데 좌우가 이제 수술 전후이죠. 이런 식으로 크기를 위해서 혹은 형태를 위해서, 형태가 처진 형태죠. 나이가 어린데 처진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교정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도 확대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할 수가 있게 돼서 보통 크기와 형태를 목적으로 해서 수술을 갖다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6세대 보형물은 수술을 했을 때 형태가 원형이지만 물방울 형태를 충분히 만들어주기 때문에 현재는 물방울 보형물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술하기 전에 사용하는 그 분석 기계가 있어요. 3D 분석 기계 벡트라라고 하고 수술 전에 이제 환자분을 혹은 이제 상담 전에 이제 직접 그래서 이 3D 분석을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분의 가슴이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좌우의 형태가 이렇게 다릅니다. 또 수술 전후에 이런 식으로 크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결과를 보여주게 돼요. 실예를 보면은요, 이제 거의 가슴이 조직이 이제 거의 없는 그런 여성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분석을 하죠. 좌우의 차이가 어떻게 나고 이렇게 언뜻 보면은 오른쪽에 이분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크기가 33g, 좌측은 40g 해서 좌우의 차이가 뭐 3, 40g 정도 거의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 분석을 통해서 보면요. 갈비뼈의 그 높낮이가 다르거든요. 이 갈비뼈 높낮이를 보정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요. 좌측 가슴이 34g이 더 큰 그런 보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나중에 보형물을 넣을 때 우측에는 300g을 넣게 되면 좌측은 270g의 보형물을 넣게 되는 이런 미리 수술 전에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3D 분석기가 굉장히 환자분에게 유용한 의사도 수술할 때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석기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폭이 맞지 않는 보형물을 썼을 때 이 수술할 때 이제 폭이 맞지 않는 보형물을 썼을 때 이렇게 가슴 가운데가 벌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충분히 폭에 맞는 보형물을 썼을 때 적절한 폭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됩니다. 폭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일정한 그 사람의 가슴의 그 폭이 풋프린트라고도 하는데 이 풋프린트라는 그 폭을 가지고 그 폭은 일단 어떤 환자에게 딱 고정이 돼요. 고유의 폭이. 그 다음에 크기를 키우고 싶으면 높이를 높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크기를 선택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 환자를 전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자가 이제 가슴에 볼륨이 부족한 환자에게 보형물을 사용해서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이 되고요. 크기를 이 환자분이 원하시는 만큼 증가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크기가 충분히 증가하게 돼서 수술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정도 크기가 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환자분이
승낙을 하게 되면 크기를 크게 해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크기를 크기 위해서 확대를 하는 경우가 되고요. 또 이 경우에는 처짐을 교정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게 되는 건데, 그 확대가 가슴의 크기만 커져서는 안 되고 처짐을 교정하면서 확대가 돼야지 가슴 모양이 예뻐지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크게 하면서 확대를 해주는, 그러면서 처짐을 교정해서 모양을 예쁘게 해주는 것이 저희가 하는 수술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슴 크기를 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모양을 예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옆에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진 가슴을, 이분은 미혼 여성이고 나이가 20대 여성이에요. 그런데 가슴이 이렇게 처져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저것을 이렇게 가슴 처짐을 교정해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옷을 입고 수영복을 입고 할 수 있게 이제 해드린 것이 저희 수술 목적이 됩니다. 재수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수술의 목적은 이 사람의 보형물이 오래돼서 파손이 되었다든지 소위 염증이 있다든지 상관이 없이 보형물의 교체를 할 때에 교체뿐만이 아니라 가슴의 형태, 촉감을 다 좋게 개선을 갖다 시켜드린 것이 이제 수술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수술을 통해서 보형물의 수명이 다 된 것을 교체할 때, 염증이 있는 것을 내부를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주면서 형태를 정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하는 재수술의 목적이 됩니다. 네, 측면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측면에서 가슴 보형물이 근육 밑에 있는 것을 근육 위쪽으로 올리면서 형태를 교정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형태로 교정이 됩니다. 네, 가슴 재건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가슴 재건 수술도 자가 조직 재건이 있고 유방 보형물을 사용하는 재건이 있는데, 똑같이 재건 수술에도 이제 유방 보형물을 사용하거든요. 보형물을 사용해서 좌측 가슴과 똑같은 형태의 우측 가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가 이분이 앞으로 생활하고 옷을 입고 목욕탕을 가고 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대칭을 맞춰 드리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건 수술을 해서 가슴의 형태를 갖추어주고 유륜을 재건해주고 해서 환자분이 옷 입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유방암 재건 수술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유방암 재건 수술 환자입니다. 이분은 부분 절제가 된 환자분이고 방사선 조사 후에 이쪽 부분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보형물을 통해서 가슴의 크기는 맞춰드리고 움푹 들어간 부분은 지박 이식으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형물과 지방 이식을 같이 조합해서 하이브리드 유방암 재건 수술을 하게 된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환자 있고요. 또 환자분들이 저희에게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지금 30대인데 내가 수술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 2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혹시 나중에 지금 30대가 50대가 된 다음에도 계속 너무 마치 20대 여성 같은 그런 너무 탱탱한 그런 가슴이 돼서 50대 여성이 되었을 때 너무 어색한 그런 가슴의 형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의 모습이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분 모습을 보여드린 건데, 이분이 미혼 여성일 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여러 번 하시고 수유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대가 되었을 때 여성이 이 가슴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15년 후에 출산과 수유를 여러 번 하신 다음에 모습이에요. 자연스러운 50대 여성의 가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 전에 이런 형태에서 내가 나중에 20년 후에는 이런 모습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내가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탱탱한 그런 가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다 나이가 듦에 따라서 처지고 더 이런 나이가 든 모습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것이 가슴 확대 수술의 정상적인 결과라는 것을 아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은요, 3세대와 6세대 스무드 보형물만 주로
사용을 갖다가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보형물은 사실상 다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보형물들은요, 전부 다 보형물 제조회사가 여러 개가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회사는 거의 2개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제조회사들은 사용하는 보형물이 10년이 되었을 때 몇십만 명을 사용했을 때 수술 결과에 파열률이 얼마, 구축률이 얼마, 부작용 발생률이 얼마, 재수술이 얼마라는 임상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보형물은 의사 입장에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이 정직하게 그 보형물이 수술 결과를 오픈시킨 그 보형물의 제조회사만 신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그 결과가 공개되어 있는 회사가 2개밖에 없어요. 3세대 멘토라는 회사와 6세대 모티아라는 회사, 이렇게 2개의 회사만 임상 결과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 회사들만 신뢰가 가능하고, 나머지 회사의 보형물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 결과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환자분에게 얘기를 드리고 양해를 받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3D 분석기기가 체형 분석과 수술 전후 결과를 환자분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리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의사가 수술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사전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갖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보형물의 크기와 폭, 높이 등등은 수술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런 보형물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이지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수술 후에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 말씀을 갖다가 드리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슴의 크기보다는 형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가슴 보형물의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로는 어떻게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요 3세대, 6세대 스무드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패러다임이 수술법 중에 바뀐 게 하나 있죠. 과거에는 불과 한 15년에서 20년 전만 해도 모든 보형물을 다 근육 밑으로 넣는 게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근막 밑으로, 근육 위쪽으로 삽입을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그거를 사용하고,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 환자분들만 선택적으로 근육 밑에 이중평면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1960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1세대에서 60세대까지 보형물의 변천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런 보형물의 변천은 아마 제 생각에 저희가 과학기술로 이룰 수 있는 어떤 만들 수 있는 보형물의 구조로서는 아마 가장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이상의 발달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학자들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고 이미 임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건데요. 이것은 사실상 보형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형물이 아니고 마치 그 뜨개질한 것 같은 그런, 마치 헝겊 비슷한 그런 종류의 뜨개질한 것 같은 그런 구조인데, 정확하게는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으로 이런 듬성듬성한 종류의 속에 마치 그 속이 빈 빵 같은 그런 구조를 만들죠. 그런 다음에 이 구조를 가슴 확대 수술처럼 가슴 속에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속으로 세포들이 살아 들어가서 살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저 듬성듬성한 그 헝겊처럼 생긴 콜라겐 철골 구조는요, 몸 안에서 흡수가 돼서 녹아서 사라지게 되고, 본인 세포가 자라서 들어간 그 가슴 조직, 새로 생성된 조직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몸 안에는 이물질이 남지 않고 본인의 그 새로 신생된 조직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 현재 이 3D 프린팅으로 이제 수술 전에 만들어 가지고 저런
그 콜라겐 모델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이 현재 연구가 이미 되고 임상도 되고 있고요. 동물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20년에서 30년 후에는 이런 종류의 콜라겐 3D 프린팅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 꿈 같은 얘기지만 아마 저희가 지금은 전기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아마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임상적인 거는 다 말씀을 저희가 다 드렸고요. 지금 이 그림은요, 그 영국 화가 데이빗 호크니라고 있어요. 데이빗 호크니가 이 아이패드로 그린 거거든요. 이게 언제 그린 거냐면은 그 팬데믹 때, 코로나 때 이제 호크니가 영국에서 살 때 모든 자신의 일상과 모든 행사와 모든 게 다 캔슬이 되는 거예요. 전시회도 할 수 없고 어디 음악회도 갈 수 없고 어디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모든 나의 일상과 모든 사람들의 그런 생활과 그런 것들이 다 스탑되고 다 캔슬되고, 그래갖고 막 우라통이 치밀어서 막 화가 난 상태에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 화가 치민 상태에서 그린 그림집은 어떤가요? 되게 아름답죠. 제목을 보시면 이 화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제목이 Do remember they can't cancel the spring. 그러니까 아무도 봄이 오는 건 막을 수 없어. 알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아무도 봄이 오는 건 막을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한 거예요.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잘 되는 것도 되게 신기하죠. 이런 분노를 예술로 승화시켜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아무리 긴 팬데믹도, 길고 긴 추운 겨울도, 긴 밤도 시간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봄이 오고 아침이 오고, 이런 따뜻한 봄이 돼서 저에게 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꽃 피는 봄에 생기를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 저희 비하여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찍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심영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